자, 아주 예리한 시장 분석의 대가 김종효 그 애널리스트인데요. 항시 제가 김종효 애널리스트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통찰력이나 예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대화 부분이 좀 약간은 좀 부족한 게 시청자분들이 아마 아쉬워할 거예요. 네. 근데 뭐 저도 평소에 그렇게 예. 딱딱한 사람은 아닌데 예. 경제 얘기만 하다 보면 좀 딱딱해지는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제 얘기가 좀 딱딱하죠.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내용이 뭐 좋은 내용이 많으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는 뭐 시장도 흐름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이렇게 좋은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아쉽습니다. 예,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고 가까이에서 보면 참 잘생기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오늘 그나마 그 시장이 그 삼성전자 그 최근에 뭐 실적 악화라던가 외국인 매도에서 막 흔들렸잖아요. 우리가 그 연초에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은 그나마 이제 빨간불이 나타나서 좀 웃으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자, 뭐 뭐니 해도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겠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 어떤 그 실적이 나왔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시장 컨센서스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 한 11월 말, 12월 초만 하더라도 11조 얘기까지 나왔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12월 들어가면서 10조대로 줄어들었고 12월 말로 넘어가면서부터는 10조 원 하회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한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8조 원 중반대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애널과 외국계 애널 간의 일종의 뭐 설전이었죠. 국내에서는 그래도 아무리 안 나와도 9조는 나올 거다. 국내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외국계 쪽에서는 8조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결과를 열어보니까 8.3조라고 하는 의외로 좀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추정한 추정치가 컨센서스가 9조 7천억이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무려 1조 4천억의 차이였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느냐, 이 부분이 이제 내용의 핵심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애널리스트가 이번에 나왔던 이 실적의 하향 요인 중에서 일회성 비용 20주년 기념에 따른 일시적인 성과급 지급, 이걸 몰랐을 리도 없고요. 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도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환율 효과 부분인데요. 원화의 강세가 뭐 예측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환율에 의해서 손실된 부분이 그렇게 많을까를 추정해 본다면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실적 추정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기에는 갭이 너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갭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수익의 가장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IM 부분, 즉 휴대폰, 통신 부분의 실적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도를 차지하는 게 무엇이었나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휴대폰 쪽이요? 네, 휴대폰 쪽에서 그 하이엔드 모델이라고 하는 일종의 가장 플래그십 모델의 판매량과 실제로 판매 대금의 추이가 결국은 그동안 수익을 결정해 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갤럭시 S3, 갤럭시 노트 2를 판매할 때만 해도 거의 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였던 그런 흐름이 실제로 이번에 넘어오면서 갤럭시 S4와 갤럭시 노트 3는 그때만큼의 파급 효과를 주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 맞추기에 급급해서 상대적으로 서유럽 쪽이라든지 북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가 판매를 일삼으면서 판매량 추이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실제로 수익성은 좀 많이 둔화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8조의 영업이익을 냈다라는 건 거의 하루에 뭐 80억씩 계속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100일간.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회사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데, 결국 갤럭시 S라고 하는 이 상위 하이엔드의 파괴력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 특히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서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스마트 기기가 굉장히 이제 보급률이 많아진 그런 시장의 침투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교체 주기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불과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갤럭시 S4가 나온대, 3가 나온대라는 얘기만 하면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어떤 기술이 나오지? 그렇죠.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감이 누구한테도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식상하죠. 어떤 기술이 새롭게 장착될 거야. 그거 있는 기술인데, 이런 식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전략을 바꿔서 하이엔드 폰은 앞으로도 꾸준히 나오겠지만 하이엔드 폰보다 좀 더 가격이 싼 파생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머징 마켓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저가 모델들을 숫자를 좀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15% 이상 20% 가까이 꾸준하게 유지했던 스마트폰에서 있어서의 수익성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외국계 강력한 매도에 의해서 먼저 빠졌고, 오히려 실적이 발표되는 오늘에서는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정도. 만약에 오늘 이것을 정말 시장이 악재 출현 그리고 이제 악재 소멸로 받아들였다면 탄력적인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비교적 삼성전자의 강한 외국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반등은 전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뒤집으면 삼성전자의 공매도 물량 같은 것들이 낮은 가격에서 환매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반등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프로모션 비용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갤럭시 노트 3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S4를 런칭하는 과정에서 경쟁 모델들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프로모션 비용들도 이번에 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적은 1조 원가량의 차이를 보이면서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이것은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여지를 남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1조가 적게 나온 이유 중에 가장 그 중요했던 분이 그 하이엔드 스마트폰의 어떤 경쟁력이 약화됐다,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조금 유추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래도 그 삼성전자 갤럭시 폰, 갤럭시 뭐 이런 부분에서 애플이잖아요. 그다음 그 옛날에 그 상대가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만일에 있던 캐파 자체가 경쟁에서 처지면서 캐파가 좀 적어진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 하이엔드폰의 어떤 프로모션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이 줄어드는 건지, 이번은 어떻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의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점유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많은 브랜드에 점점 많은 저가품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정체되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판매량 자체는 전체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판매량 자체는 줄어들 만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이엔드폰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하이엔드폰도 경쟁에 의해서 좀 더 낮은 가격에 팔고 로우엔드, 미드엔드 폰으로 점점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문제는 수익성이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 양적인 증가는 뭐 2015년, 2016년 가면 조금씩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태블릿 쪽에서 만회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스마트 기기에서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뭐 두 번째부터는 조금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라든 이런 것도 엿볼 수 있는 갤럭시 기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 기기의 전체적인 판매량 자체는 계속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마진이 떨어지는 것을 과연 어떻게 커버해 나갈 거냐. 반도체가 일부 커버해 주겠지만 과연 반도체가 이 스마트 기기가 내왔던 수익성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이익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줄어드는 스마트폰의 이익, 마진율,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감내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앞으로 애플도 비슷한 양상을 겪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또 다른 데서도 찾아내야 된다. 삼성전자 숙제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 1분기는 요번 그 4, 4분기 잠정치는 나왔어요. 예상보다 못했어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요동을 안 해요. 아마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컨퍼런스 콜이라 그러나요? 그 시장의 미래가 그 1, 4분기의 어떤 실적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실적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까요? 4분기보다는 일부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신모델이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로모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분기에 작용을 했던 가장 강력한 비용 중에 하나인 20년 성과급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이익 구조상에서는 비용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이제 뭐 큰 변화가 없다면 결국은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분명히 개선될 요소가 1분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제 10조 원 정도를 계속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반도체 SK하이닉스는 어저께도 신고가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반도체 부분은 삼성전자도 견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익 기여도가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SK하이닉스와 도시바의 연합, 마이크론과 대만의 연합, 이런 연합군들이 삼성전자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차세대 램을 개발하는 데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율이 433, 즉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3, 마이크론 연합이 3, 이 정도의 비율로 유지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그 구도는 쉽게 바꿀 수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이익의 기여도를 좀 고려해 본다면 1분기 이익은 그래도
4분기만큼 충격을 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4분기에 워낙 또 충격을 한번 받기 때문에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치가 조금은 야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 4분기처럼 과대 포장된 그런 실적 추정치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해 본다면 실적의 컨센서스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하회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LCD나 가전 쪽의 흐름 중에서 지금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게 되게 환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엔화 대비해서 원화율 자체가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동차 종목군들이 이 힘을 못 치고 그 힘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급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하고 있는 반등폭 미약한 상황입니다. 근데 가전제품도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번 CES에서 지금 TV 쪽은 UHD를 전부 밀고 있거든요. 근데 UHTV를 밀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은 OLED TV, OLED TV 쪽으로 주력하느라고 그동안 UHD 쪽은 중국이나 일본에 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시작했지만 기술적으로는 전혀 뒤질 것이 없다라고는 하나 이미 시장 선점에 들어간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환율과 관련된 가격 변수까지 밀리기 시작한다면 향후 그동안 TV 시장에서 LG와 삼성이 양분해왔던 고가권 TV 시장에 있어서의 약간의 변화 가능성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분기에는 충분히 개선되는 요인이 있다. 네. 그렇지만 그 개선 요인 자체가 좀 더 이어지는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휴대폰 부분을 좋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논란거리가 남아있고요. 또 갤럭시 S5가 나왔을 때 실제 시장 반응이 어떨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그 수익 구조가 봤을 때 휴대폰, 뭐 LED, LCD, 뭐 최근에 그 반도체 메모리잖아요. 근데 반도체 메모리 쪽은 좀 괜찮다.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요. 이제 휴대폰 시장의 어떤 시장의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이제 저가 메리트로 간다면 그 마진이 작아지니까 고가 하이 퀄리티 어떤 그 상품에서 수익을 계속 그 나가야 되는데 그 애플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보다 좀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숙제,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뭐 업계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추가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뭐 PR 기준으로 지금 7배 정도의 수준. 네. 7배 아래로도 내려왔었죠. 130만 원 깨면서 7배 아래로 잠깐 내려갔었던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적자 회사냐?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아무리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마진율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만한 회사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펀더멘탈의 움직임이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급과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 수급의 움직임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외국인들에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국면이고 모멘텀도 언급드렸다시피 뭐 반도체 쪽은 견조하지만 LCD 쪽의 환율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휴대폰 쪽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가전 쪽의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위쪽으로 치고 올라갈 모멘텀이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에 있어서의 세팅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주가도 이제는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추세적인 흐름이기보다는 좁은 박스 안에 다시 갇히면서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는 박스 하단이라고 본다면 단기 반등 가능성은 조금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있는 쪽이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 아직 2G폰입니다. 3G, 4G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넘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애플이 중국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네. 앞으로 중국의 이 고급 사용자들을 잡기 위한 노력들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7억 명이 넘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이 차이나 텔레콤의 전반적인 그 고객 숫자가 7억 명이 넘거든요. 네네. 버라이즌이 1억 명 정도인데 지금 차이나 텔레콤은 여기 6배 이상의 이제 인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인데요. 여기서 3G로 넘어온 사람이 지금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1억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6억 명 정도 넘어올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통신망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쪽에 들어올 사람들을 고려해 본다면 분명히 기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차이나 텔레콤과 계약이 없었던 애플이 차이나 텔레콤과
계약을 맺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이엔드 쪽에서는 삼성과 애플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세계 시장에서는 아직도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중국 국내 시장에서는 중국 로컬 브랜드의 성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고, 저 역시 직접 한번 만져봤더니 중국 폰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무시하는데 샤오미에서 나온 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만져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과연 중국에서 만든 폰인가? 물론 장기적인 내구성은 저도 오래 만져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만져봤을 때 터치감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품질이 결코 삼성전자에 그렇게 크게 밀린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레노버나 다른 제품들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샤오미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에서의 일종의 선도업체들, 약간 애플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선도업체들의 최근의 기술적인 흐름들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전혀 뒤질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올해 이건희 회장의 그 연두 교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두 교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신년 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회사로의 변모, 즉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더한 일종의 서비스 회사로의 변모를 이뤄나가지 못한다면 하드웨어가 좋아질 땐 조금 올랐다가 하드웨어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다시 급락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의 항상성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필요한 것은 이제 고객을 묶어둘 서비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ES에서 내놓은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의 핵심은 뭐냐면 타이젠을 비롯한 OS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삼성 기기들을 뭉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갤럭시 기어나 아니면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을 가지고 집안의 모든 스마트 가전기기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통제센터가 가능한 것이 이번에 이제 스마트홈 기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잘 런칭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결속력, 또 삼성전자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로얄티, 일종의 충성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한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하드웨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주주들에게 선물을 줘야 된다. 근데 그 선물이 뭐냐? 과거에 이제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나쁠 때마다 나왔던 자사주 매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당금을 늘릴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주어지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비교적 탄력적인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수 전략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의 결합도, 그리고 나머지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종현 LC가 삼성전자에 대한 그 투자 전략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메리트가 옛날보다는 감소됐으니까 이제 단기 매매를 하면서 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참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하드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그 접목된 그 최근에 뭐 웨어러블 뭐 이런 부분도 소프트 쪽이 좀 약간 가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요? 뭐 웨어러블은 하드웨어가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기기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통합 OS,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쪽인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투자 삼성전자는 그러면 우리가 사지 말고 지켜보자. 근데 이제 또 삼성전자에 관련된 아까 보면은 반도체, 휴대폰 쪽은 좀 저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관련된 부품 업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삼성 관련. 그러면 반도체 그 부품 관련 업종들은 또 그래도 좀 이제 또 그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는 또 주가 상승해야 되니까 이게 부분별로 섹터별로 이렇게 나눠서 접근해도 되겠죠. 제가 보기에 이제 긍정적인 것은 그쪽 부품이나 장비 쪽에서는 반도체 장비 정도가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쪽은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삼성전자는 큰 거대한 나무보다는 그 가지를 좀 보자. 그래서 부품이나 반도체 쪽, 장비 업종 이런 쪽이 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수는요 한 플러스 10포인트, 1963포인트 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3.51포인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우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아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평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2시 23분 현재 그 지수는 이제 플러스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네요. 순매수로 전환되는데, 기간은 한 178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순매수 1,000억 정도를 봤을 때 어떻게 뭐 완전히 전환됐다고 보기엔 아직은 좀 이르죠. 지금 특정 업종만 사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팔았던 IT와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좀 사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외에 이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한 매수 관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매수가 지금 시장을 견인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끌어지는 매수였다면 다행인데, 뭐 그 정도의 매수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방향성은 최근에는 뭐 강력한 매도를 보였다가 약간 좀 죄었던 것을 풀었다가 뭐 그 정도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뭐 안심하기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의 속도는 조금 삼성전자나 현대차 하락 속도가 줄어들면 제한될 가능성은 있겠죠.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뭐 삼성전자 안 떨어져도 뭐 중소형주로 좀 많이 떴으면 좋겠어요. 제가. 맞아요. 시장의 그 대응 관점에 있어서는 차라리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것이 그렇죠. 좋죠. 그런데 최근에는 뭐 상승 종목 수도 없고 삼성전자 같은 지수 관련주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중고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아무래도 좀 관건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 투자 심리가 코스닥 시장도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그 투심이 좀 많이 그 냉각돼 있는 것 같아요. 큰 돈이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요. 아무래도 뭐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조 경제가 좀 더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야 될 것 같고요. 박근혜 그 대통령이 그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이제 현호석 부총리가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앞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런 대책들이 증시 활성화와 관련된 대책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책으로 인한 1월 효과는 조금 미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미진할 거로 좀 예상되는데 어쨌든 그 코스닥 시장은 투자 심리가 많이 완화가 돼야지만 좀 돈이 좀 들어오는데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빨리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기관 외국인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개인 비중이 높다 보니까 개인 그 투자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와줘야 뭔가 시장도 활성화되고 테마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물꼬가 좀 트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의 그 이슈. 자, 오늘 그 우리 김종희 애널리스트가 준비한 건 또 어떤 이슈입니까? 예. 네, 지금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부터죠. CES가 열렸습니다. 이 CES가 무엇이고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가 무엇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CS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CS가 무슨 뜻이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 듣는 분도 있겠고요.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1월 달에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쇼입니다. 그래서 TV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IT 기술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이벤트고요. 이것이 1월 달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또 2월 달에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9월 달에는 독일에서 열리는 IFA라고 하는 회의가 그 전시회가 있는데요. 이 3대 전시회가 전체적인 그 트렌드, IT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적인 박람회장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트렌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CES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좀 알았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보따리 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하죠. 예. 네. 먼저 하드웨어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가. 이번에 그 강조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다른 앵커와 함께 말씀드렸던 스마트카와 함께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서 입는 컴퓨터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입는 컴퓨터요? 예.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안경이라든지 시계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 제품들을 좀 보시면 퀄컴이라고 하는 반도체 칩 제조 회사에서 이번에 퀄컴 토크라고 하는 스마트워치를 내놨습니다. 모양이 워낙 투박해서 이것도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갤럭시 기어도 원래 예상도를 크게 깬 굉장히 조악한 제품을 내놓아서 시장에서 실패를 했죠. 공짜로 줘도 안 갖는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았는데 실제로 퀄컴 토크도 그렇게 겉모양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어떤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퀄컴 토크가 뭐 시장을 장악해 들어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칩 제조 업체가 완성품까지 넘보고 있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갤럭시 기어 1의 원래 예상 이미지가 이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뭐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이렇게 생긴 그 디스플레이였는데 실제로 나온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형태로 나오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엄청나게 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갤럭시 기어 2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흐름으로 나올지 일장의 예상 이미지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LG의 G 와치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형태, 굉장히 매끈한 형태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OLED 기술이 이 정도까지 와 있는지 또 실제 수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적극적으로 런칭해 나가고 있고 소니에서도 스마트워치 2가 나올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이런 어떤 하드웨어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은 뭐냐면 하드웨어 측면에선 TV인데요. TV에 대응하는 뭐 피해갈 수 없는 일종의 이제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준비된 그 그림을 보시면 연도별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작년에는 커브드 OLED TV, 그러니까 약간 휘어진 OLED TV가 나왔는데 가격이 뭐 1,000만 원대가 넘어가는 TV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누가 사냐 이런 비아냥거림도 물론 받았었죠. 근데 역시 수율도 떨어지고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시장내로 침투하지 못했지만 작년에 LG나 삼성이 조금 방심했던 UHD TV 쪽으로 일본과 중국, 대만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이 시장이 이번에는 좀 먹혀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한 77인치짜리 UHD OLED TV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100인치짜리 UHD TV가 좀 더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삼성과 LG의 UHD TV가 커브드로 나왔습니다. 약간 휘어진 형태의 약간 휘어지는 형태. 네. 이런 그 휘어진 형태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좀 더 화면의 몰입도를 높여준다라는 거죠. 물론 가격이 안드로메다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 뭐 어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처음 나왔을 때 뭐 700만 원, 800만 원대 가격대에서 지금은 한 500만 원대 가격대까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휴대폰도 그렇고요. 통신망도 그렇고 한번 업그레이드 된 것을 경험하게 되면 다운그레이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싼 TV를 누가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이런 거 사서 한번 써보면 그 아래로 다시 되돌아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그러니까 이런 쪽에 그 하드웨어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TV 쪽에서는 UHD 쪽이 주력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되면서 이쪽의 움직임이 앞으로 활발해질 가능성을 이번 CES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웨어러블 그 와치라 그랬잖아요. 어떤 그 시계 이렇게 우리가 시계 차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웨어러블 와치가 그 기능이 이제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뭐 누르기만 하면 집에서 자동적으로 밥이 된다던가 또 뭐 TV가 켜진다 뭐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 몸에 관계된 겁니까? 그걸 위해서는요. 지금 스마트워치가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조사별로 통합된 OS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갖추고 있는 회사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구글도 그걸 지향하고 있는 바고 애플도 그걸 지향하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도 그걸 지향하고 있고 L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CES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향하기 위한 기술들이 하나둘씩 나서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OS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 와치 하면 이제 처음 듣는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계를 차고 여기서 이제 그 PC 같은 역할 아니면은 우리 지금 그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스마트폰만큼의 기능을 하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화면의 한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력 그 방식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일종의 이제 터미널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리모컨 정도의 역할. 근데 그 리모컨 정도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할 거냐. 사용자 경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어려운 말로 UX라고 하거든요. 그 UX를 어떻게 편하게 만들 거냐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애플의 시리, 음성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또 구글의 이제 보이스로 명령하는 그런 기술들, 그다음에 뭐 삼성이나 LG 같은 쪽의 음성 인식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면서 기본적으로는 말을 통한 어느 정도의 기술이나 아니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SNS를 통한 명령,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그런 부분이 또 발전하다 보면은 휴대폰도 우리가 옛날에 모토로라 이만한 거 갖고 다녔잖아요. 그것도 이제 발전이 됐고 웨어러블 와치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그 휘어지는 TV, 그 플렉스블 그 TV라는 그런 부분에 그런 것들이 발전이 또 많이 되겠죠. 그럼 그쪽에 또 하나의 또 수익 모델이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이런 OS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향후 수익성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관련된 서비스에 사람들이 빠지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 영역 안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제품을 업그레이드 할 때도 다른 데로 옮겨가지 말고 내가 썼던 제품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게 애플이죠.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예전에 아이팟, 즉 MP3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썼던 UX, 사용자 경험이 그대로 애플 TV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플이 이제 차량과 연계해서 스마트카가 나왔을 때도 기존에 이제 애플 사용자들이라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통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국내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CES에서는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아까 이제 그 하드웨어 쪽에 이제 이런 부분을 냈는데 아까 OS 쪽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그 소프트웨어 쪽에 그 강조할 수 있는 트렌드 방향은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국내 회사들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LG전자는 홈챗이라고 해서 글로벌 SNS로 거듭난 라인, 네이버의 라인과 연계를 해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음성으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SNS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전제품들과 나의 스마트 기기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스마트 기기에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챗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스터기에게 아침 8시 뭐 10분에 토스터 3개를 만들어놔 이런 식의 명령을 내리는 거죠. 글을 쓰는 어떤 명령어를 쓰면은 이제 그 실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소프트웨어가 인식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형식의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망과 기기와 기기에 이제 통신이 연결이 되면서 내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명령을 하면 그것을 다른 기기가 알아듣는 거죠. 이제 이런 기술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LG전자는 또 하나 이제 웹OS라고 하는 HP가 갖고 있던 기존의 팜OS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번 CES에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TV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스마트 TV들은 말이 스마트 TV지 고물덩어리였거든요.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그런 TV들이었는데 이번 LG CTO 같은 경우, 기술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웹OS 스마트 TV는 가장 스마트한 TV가 될 것이다라고 뭐 자랑스럽게 키워딩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먹혀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술의 핵심은 점점 사람들이 편의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가 이번에 또 하나 만든 것은 뭐냐면 라이프밴드 터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심박동 이어폰을 만들었는데 라이프밴드 터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심박수와 운동량을 체크해주는 일종의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칩이 내장되어 있는 밴드인데요. 이 밴드를 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을 했는지 또 얼마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가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에 누적해 준다라는 거죠. 이 DBR가 구축이 되면 내가 어떤 운동량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의사와 상담하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나와 있다는 입장에서 뭐 새로울 것은 없지만 어쨌든 LG 쪽에서도 이런 기기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LG전자가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청소기 만들고 세탁기 만들고 TV 만들고 휴대폰 만들고 이런 쪽이 아니라 좀 더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침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심박동 이어폰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이어폰을 꽂고 있는 상태에서 체온이라든지 심박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나름 헬스케어의 기능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제품들이 이번에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온 이 기술들은 하드웨어와 함께 인터넷을 연결한, 사물 인터넷을 연결한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좀 부여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좀 약간 좀 묻고 싶은 게 그런 이제 종합 헬스케어 그런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 밴드 하나만 딱 붙여놓으면은 내가 지금 뭐 당뇨병인지 고혈압인지 또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거 모든 걸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밴드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OS가 힘든 거야 지금. 않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당뇨 같은 경우에는 뭐 피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직접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당장 뭐 밴드 하나 달았다고 해서 그것까지 힘들겠죠. 그렇지만 뭐 미래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체액 정도로도 분석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스마트 그런 기기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옷을 입은 것을 가지고 체액, 즉 땀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바로 전송해주는 기술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가격이 상용화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용화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자면 네네. 삼성 같은 경우에 아까 조금 전에 언급드렸죠.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졌는데요. 네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클라우드 안에 저장을 해두고 내가 이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가전기기들을 모두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이번에 삼성전자가 제시를 했고요. 애플이나 구글은 실제로 CES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이번에 이 CES 매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사장 안에 일종의 이벤트를 전시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GPS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앱들을 쓰죠. 지도도 보고 지도 기반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문제는 뭐냐면 이 GPS 신호라는 게 위성에서 날아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보통 10,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위성에서 날아오는 신호라 우리가 실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GPS 신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치를 파악하고 싶어도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건물로 들어오기 전 신호를 판단해서 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 정도만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신망을 이용하다 보니까 와이파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만든 서비스는 애플 지도는 정말 거지 같지만 애플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실내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아이비콘이라고 하는 실내 위치 판독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실내에서 굉장히 많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내가 우리 집안 실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합 쇼핑몰 같은 데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평 정도의 복합 쇼핑몰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매일 가는 장터라면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몇 개월 정도 돌아다니면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코엑스몰 같은 경우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의도 전체 크기의 20%거든요. 예, 그 정도의 매장을 우리가 다 알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지도를 들고 다녀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처음 오는 사람이 그 지도를 보고 다니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넓은 실내 공간에서 혹은 굉장히 복잡한 지하철역 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는 중요한데 애플과 구글이 이걸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쓰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보안 관계상 법상으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구글의 내비게이션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쓸모없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서유럽을 비롯한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런 위치 기반,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가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 CES에서는 실제로 하드웨어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심장박동도 기에 꽂고 이제 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다양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CS가 그 상당히 이런 앞으로 IT 업종에 나갈 바를 갖다 미리 좀 점쳐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또 느끼는 바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그 CS의 어떤 그 트렌드를 접목해보면 어떤 방향으로 좀 보시는가요? 일단 예. 한 회사가 좀 큰 회사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 물론 아웃소싱을 주긴 하지만 직접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스로 만들죠. 그리고 서비스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하단에서 상단까지 모두 통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삼성이 하려는 것도 뭡니까? 결국은 하드웨어를 만들다가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모두 하나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큰 모든 회사들이 스스로 OS부터 하드웨어까지 모두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은 다른 대형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LG에서 TV를 많이 팔고 있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스마트 TV를 내놓으면서 넷플릭스 CEO가 나와서 같이 여러 가지 협업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또 하나 지금 LG의 그 채팅 서비스는 글로벌 SNS인 네이버의 라인과 협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형사들의 협업 관계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컨텐츠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 서비스들도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분리된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일통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국내 회사 중에서 과연 이렇게 상단부터 하단까지 모두 가능한 회사가 과연 어디 있는지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두 회사가 모두 일단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드웨어에서 시스템 모든 통합을 하는 게요. 네, 이제 그 LG전자는 웹 OS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타이젠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자신들이 OS를 통해서 만들어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부분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경쟁 회사와
싸움을 하다가 떨어질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국내에서는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보다는 뭐 감히 말씀드리건데 한 2, 3년 후에는 2배 정도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지금 실적은 나쁘더라도 나중에 이런 그 IT 접목하면은 또 굉장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많네요. 예를 들어서 MS와 같은 거죠. MS와 실제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결국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가 되면 거기서 거둬들이는 그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충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히 예측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잘 팔릴 때 안 팔릴 때 이런 이익 격차를 크게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화가 과연 성공하는지 서비스가 성공하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LG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2년 내에 지금보다 주가가 2배 정도는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2배가 가는 근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화가 성공할 것이냐 여부에 달려있고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하드웨어 잘 팔릴 때 잘 됐다가 안 팔리면 또 빠지고 이런 형태가 여전히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의 이제 새로운 시각은 삼성전자를 하드만 보지 말고 소프트웨어에 진출해서 성공하느냐. 성공한다면 지금보다 2배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뭐 투자는 해보되 만약에 이제 이것을 정말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계속 가져갈 거냐 여부를 그때 판단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디스플레이가 아직까지 뭐 대형 디스플레이 지금 제 뒤에 있거나 앵커 뒤에 있는 이런 TV들이 대부분 LED TV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OLED로 바뀔 가능성은 아직은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스마트워치를 비롯해서 일종의 소형 디스플레이들은 OLED로 빠르게 교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삼성 쪽에서 이번이나 아니면 다음번 정도에 나올 태블릿도 OLED를 장착하고 나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OLED 소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것을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을 최근에 굉장히 삼성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회사가 제일모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디스플레이 소재 변화에 따라서 부품까지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많은데 소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덕산하이 메탈이라든지 제일모직 같은 회사들의 중요성이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서비스 모두 어디 기반 위에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통신망 기반 위에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통신망 쪽에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주파수 혈당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쓰였던 데이터 트래픽의 몇 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통신주는 성장이 멈췄다. 배당주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런칭이 되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트래픽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본다면 통신주도 이제는 배당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통신 3사에 대한 관심, 특히 LGU 플러스 단기적으로 작년에 관심을 받았던 LGU 플러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선 통신망에 견조한 KT라든지 아니면 무선 통신 쪽에서 50% 점유율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유망 업종에서 나머지는 다 대형 종목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또 LG전자 이건 이제 하드 소프트웨어 이제 그 접목하는 부분이고 서비스 항산하면 SK텔레콤 우리가 누구나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변모하는 그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모집도 이제 다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소형주가 유일하게 하나 낀 게 그 덕산하이메탈이에요. 덕산하이메탈이 그 향후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인가 보죠. OLED 소재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OLED라고 하는 게 뭐 청색 소재, 그다음에 뭐 적색 소재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는데 그 소재를 만드는 기술들이 진입 장벽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왔고 이 부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지금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은 앞으로 뭐 경쟁자가 나타난다면 조금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가져가고 있는 삼성전자와의 연계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 때문에 지금까지 덕산하이메탈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았다가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깨지면서 전반적으로 모두 하향 조정된 그런 상황인데 제일모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에 OLED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저는 하드웨어, 부품 쪽보다는 소재 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재에 미리 선투자해 놓은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제 인식을 하려고 그러군요. 아까 이 말씀하신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OLED가 LED 부분입니까? 이쪽에 지금요?
지금은 다 LED TV라고 봐야 되겠죠? 그 OLED도 이제 바뀌어간다는 게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을 때 그땐 덕산하이메탈을 기억해야 되겠네요. 바로 그때는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소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충분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웨어러블은 그 마치는 그쪽에 간다 네, 그랬죠. 이제 대형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양의 소재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양의 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나 뭐 이런 그 나머지 기업들도 충분히 뭐 영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가장 기초 소재를 만들고 있는 제일모직이나 덕산하이메탈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덕산하이메탈 저도 그 이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덕산하이메탈의 이런 그 변마는 디스플레이에 그래도 상당히 성장 기업이 있구나 이런 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본 그러니까 겁니다. 기초 소재라고 하는 기초 소재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티타늄 쪽을 만드는 그런 업체에서 점점 OLED 소재 업체로 변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저희가 이런 그 트렌드가 빨리빨리 변하는 걸 갖다 빨리빨리 맥을 잡아주셔가지고 또 종목까지 또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을 왔고요. 자, 오늘 그 특징주 하나 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삼성전기가 오늘 좀 주가가 좀 그랬죠. 예. 일단 뭐 삼성전기도 오늘 소폭의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계속 신저가라는 거죠. 그래서 신저가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가 하락을 왜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 11월 달에 대만의 IT 부품의 판매 동향을 보시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늘어난 것이 D램과 태양광 쪽. 이쪽만 늘었고요. 나머지는 성장률이 모두 제한적인 양상이었고 월별로도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은 양상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제조사들의 ASP, 즉 한 대 팔았을 때 얼마 남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 LG전자, 노키아 모두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품사들이 받는 압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주가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삼성전자의 주가 실적이 하향되면서 주가도 내려왔는데요. 삼성전기가 더 심각하게 빠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에 부품을 대고 있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고가 하이엔드 쪽에 부품을 대고 있는 것은 삼성전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하이엔드가 많이 안 팔리고 하이엔드의 실적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실적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거죠.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보다 더 민감하게 주가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그 하이엔드 제품이 안 팔렸을 때 더 많이 빠지는데 실적 부진이 그러면 그 계속 지금 나타나는데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일단 뭐 1분기까지는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1분기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신제품이 빠르게 나오는 것은 4월달, 2분기 초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견인할 모멘텀이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를 지금 보시면 앞으로도 계속 수정이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4분기 실적은 거의 뭐 바닥입니다. 부문별로 내 부분 모두 가리지 않고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원래 한 600억 정도 봤는데 300억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분기에도 조금 다시 늘어나긴 하지만 늘어나봐야 600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삼성전기의 전반적인 실적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분기까지는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삼성전자가 빨리 신제품 출시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났는데 그 언제쯤 그 빠른 주가 회복이 나타날까요? 신제품 출시되면 나올까요? 일단 2분기 초에 4월달 정도에 갤럭시 S5가 나오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신소재들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신기술이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엔드에 주력하고 있는 삼성전기에는 분명히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자, 또 하나의 모멘텀은 뭐냐면 베트남에 삼성전자의 중심이 하이엔드에서 미드엔드, 로우엔드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을 또 베트남에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이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삼성전기가 하이엔드부터 로우엔드, 미드엔드까지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이익의 안정성은 조금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이엔드가 워낙 잘 팔려서 좋은 실적을 추정을 했다면 이제는 하이엔드가 안 되면 실적 추정이 급속하게 낮아지는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방어벽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성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 한 2월, 3월 달 정도부터 주가의 바닥을 잡고 터닝을 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갤럭시 S5가 정말 4월 달에 출시가 돼서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팔려야 되는데 그렇게 팔리지 않는다면 기대 수익률은 또 낮춰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의 삼성전기의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 그런데 이 반등의 폭을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겠느냐?
과거처럼 뭐 12만 원, 13만 원 정도의 높은 이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기대 수익률을 본다면 현재 가격대에서는 뭐 8만 원 정도만 돼도 굉장히 조금 감사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 시에는 매수, 단기적으로는 갤럭시 S5가 나오기 이전 자체가 가장 강한 모멘텀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모멘텀 형성된 이후에는 판매량을 보면서 투자의 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오히려 축소를 하든지 결정을 하는 그런 전략적인 사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김종현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 또한 CS의 향후 트렌드 부분에서 종목 발굴하기와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기에 대한 실적에 따른 향후 언제쯤 반등할까 그런 매매 타이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상당히 자료도 그러고 좀 상당히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많은 공감을 얻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또 이 자리 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종합지수 부분은 이제 예상까지만요. 4포인트 정도 상승 예상이 되고요. 1957포인트 정도 되고요. 코스닥은 503포인트, 3.24포인트 상승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